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보셨던 환급 대상 수출 4조의 3호 같이 볼게요.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 지역의 입주 기업체에 대한 공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보세구역이든 자유무역 지역이든 다 국내로 볼 수 있는 거죠. 둘 다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곳을 말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저희가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 지역은 국내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거는 국내에서의 어떤 수입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해외로 다시 나갈 수도 있는, 수출할 수도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출을 가름해서 보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A라는 업체가 있어요. A라는 업체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입을 하면서 이제 관세를 납부한 게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관세를 납부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A가 직접 제조를 하거나 제조하지 않더라도 수출을 하게 되면서 환급받아야 되는 게 환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A가 국내에 있는 B한테 지금 공급을 했다. 즉 다르게 말하면은 판매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판매. 사실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환급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보세구역에 물건을 갖다 놓은 거였습니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공급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보세구역을 마치 외국으로 간주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 지역을 외국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서 여기를 수출을 한 걸로 가름하는 거죠. 사실 이 자체는 수출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죠. 국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다른 사람에게 지정했던 보세구역에 물품을 공급한 것 뿐인 거잖아요. 하지만 보세구역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출을 한다는 것이 예정돼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수출을 하기 위해서 보세구역에 들어가는 공급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외국으로 간주해가지고 요거를 수출한 걸로 보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A는 자신이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여기 공급을 하면 요거 확인되면 바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 옆에 가볼게요. 시행규칙 보겠습니다.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죠. 그러니까 주의할 게 있어요. 보세구역이라 해서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왼쪽에 가서 봤더니 보세구역 중 써있죠. 보세구역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잖아요. 전체 중에 일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그냥 보세구역 이렇게 말을 쓰시면은 이거는 올바른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가봤더니 세 가지가 총 4가지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특허보세구역 3가지, 종합보세구역 1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특허보세구역은 5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판매장, 건설장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수출이 아니라 수입만 전제되어, 그러니까 수입이 전제되어 있는 구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세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국내로 들어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관세 부과 유예를 해놓고 나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국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보세? 건설장? 제가 지금 앞에 보세만 듣고 장만 들었어. 보세 뒤에 장만 들어가지고. 건설장. 그렇죠. 보세 건설장은 수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설비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방금 생각했던 것만으로도 보세 건설장은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여기는 수출을 전제로 해서 들어가는 거 말하기 때문에 보세 건설장은 빠지고요. 하나 더 빠지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은 반드시 국내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게 있까?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이 전제가 아닌 것이 한 번 더 있거든요.
보세 전시장 있어요. 보세 전시장. 보세 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 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시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잖아요. 전시를 목적으로 해서 얘가 수출을 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보세 전시하게 되면서 이거를 뭐 수출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국내로 물품을 사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호에는 보세 창고, 2호는 보세 공장, 3호는 보세 판매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다 붙어 있겠죠. 보세 창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물품을 잠깐 반입시켜 놓은 다음에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제를 붙여놨어요.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 보수 또는 해외 조립 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수출이 예정되어 있는 것의 경우만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한 물품의 뭐 수리, 보수 이렇게 나온 것처럼 수출에 관련해서만 사용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인정해주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수출에 지금 사용되기 위해서 잠깐 반입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세 공장 나와 있습니다. 보세 공장도 단서가 있거든요. 수출용 원재료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제가 많이 해봤던 업무라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A가 국내에 있는 원래부터 국내에 있는 B라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물건을 공급하는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B는 처음부터 그 물건을 수출하려고 구매를 한 거였습니다. 구매. 근데 이 물건이 그냥 단순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B가 자신의 제조 공장 시설에서 제조 공정을 통해 가지고 A 물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같이 이렇게 제조하고 하는 작업 통해 가지고 수출을 할 것이 예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일반 창고에서 제조할 수도 있긴 하겠죠. 일반 공장에서 제조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차피 수출이 예정돼 있는 거라면 수출을 할 거라면 보세 공장에 가도 되잖아요. 보세 공장에다가 그냥 물품을 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보세 공장에서 물건 받아가지고 거기서 제조 공정 수행하고 수출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전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 공장이라 하는 것들이 반드시 수출만 하는 건 아니긴 해요. 수입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보세 공장이라고 하는 것들 목적이 수출 물품의 제조 가공에 대해서 할 것을 전제로 이렇게 물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요거를 수출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3호 보세 판매장이고요. 보세 판매장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물건은 나가는 게 전제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출국장 보세 판매장 기억나시죠? 그런 형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호 관세법 197조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이죠. 종합보세구역 왜 나온 거냐면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2개 이상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보세창고, 보세공장, 그다음 보세판매장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종합보세구역도 해당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보면은 보세구역 중에서도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언급했던 3가지만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창고랑 보세공장이랑 보세판매장 나오는데 보세창고랑 보세공장 같은 경우는 단서가 붙는 게 있었어요. 둘 다 수출하는 물품에 관련된 것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써 있었던 거고 보세판매장은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보세 판매장은 기본적으로 제가 입국장 보세 판매장이 있긴 하지만 원래 원칙은 출국장 보세 판매장이 두고 있는 게 맞거든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국내에서 소비할 물품이 아닌 건데 과세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게 있었는데요. 그렇게 공급하는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까 보셨던 관세법 제4조 제3호로 가서 보면 국내 거래이긴 하지만 외국으로 간주해서 수출로 가름해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장소를 봤더니 총 3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가지가 아니라 2가지? 그러니까 넓게 보면 2가지, 좁게 보면은 5가지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보세구역을 하나 말하는 게 있었고 하나는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한 기업체에 공급하는 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세구역, 하나는 자유무역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일부가 빠진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이 하나였던 거고 거기다가 추가해서 종합보세구역도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자유무역 지역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면 수출로 가름해서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4호로 가보겠습니다.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옆으로 가보시면 오른쪽에 두 가지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호,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입니다. 이거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에다가 여기 보니까 선박용품 등을 공급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것도 관세 환급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어쨌든 외국을 왔다 그러니까 무역을 위해서 이렇게 국제 간의 이동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에 대한 것이 전제되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2호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1항 뭐 뒤에 쭉 나와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의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그가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세법 143조로 가서 보시면은 선박용품 등의 하역 등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게 나온 게 있었는데 거기 안에 허가 대상을 보시면은 세 가지 물품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두 번째로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나온 게 있었고 세 번째로 나왔던 게 이거였던 거죠.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확인을 한 물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원양어선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멀리 있는 바다에 가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생선을 낚는 것을 말하잖아요. 배를 말하잖아요. 원양어선은 외화 획득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원양어선에서 물건을 이렇게 낚시를 해서 이렇게 바다에서 잡았어요. 그걸 국내로 가져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멀잖아요. 그렇죠? 먼 배가 되고 보통의 경우는 거기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양어선은 외화를 획득하는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전에 저희 쭉 봤던 것 중에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어쨌든 원양어선에 지금 그 사용될 물품이라는 거 하는 거죠. 원양어선에서 이제 사용할 물품을 무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건데 아까 그거 기억나죠? 아까 봤던 것 중에 저희가 해외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송부하는, 반출하는 그런 기자재 등이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거와 비슷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관세법 143조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예 내용 자체가 똑같은데 다만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관세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확인한 물품이라고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지정한 장도 같이 들어가 있긴 해가지고요. 이걸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법의 규정상, 법령의 규정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안 썼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급대상 수출 등은 좀 이해가 되세요? 환급대상 수출 등은 저희 제4조에 나왔었고요. 크게 보면은 좀 4가지로 구성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출. 그렇죠. 관세법상 수출 신고가 수리된 것 말했었잖아요. 원칙은 유상, 예외적으로는 무상이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판매 또는 공사인데 전제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 것 중에 외화를 획득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판매나 공사 라고 하는 걸 말했던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공급이 나온 게 있었어요. 네 번째로는 그 밖에 경우가 나온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에 선박용품,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것을 말을 하거나 아니 원양어선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이렇게 무상으로 보내주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같은 경우도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네, 그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요하거든요. 환급대상 수출 등은 출제가 항상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냥 뒤에만 한번 따볼까요? 첫 번째로 수출이 나왔던 거고 1호는 수출, 두 번째로는 판매 또는 공사였죠. 세 번째로는 공급이었어요. 네 번째도
공급이었던 거죠. 뭐 공급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수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출, 공급 또는 수출 이렇게 말씀이 맞겠네요. 공급 또는 수출. 용어를 보면은 수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판매, 공사, 공급 뭐 이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 제가 수출 등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시행규칙 3조 가볼게요. 수출 등의 사실 확인. 법제 4조 제1호 단서. 1호 단서가 뭐였을까요? 무상으로 수출하는 걸 말했던 거고, 동조 2호부터 4호 규정에 따른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보시면 다 해당되는데 4조 1호만 빠져있죠. 그러니까 1호 단서 말고요. 본문만 지금 빠져있는 거잖아요. 본문이 뭐였던 거냐면 관세법상 수출 신고가 수리된 수출을 말했던 것이거든요. 얘는 왜 빠져있을까요? 왜 빠져있을까요? 이게 되게 쉬운 개념이긴 한데. 자, 제가 나눠드린 게 뭐였죠? 이거 뭐였던 걸까요? 요거 뭐예요, 요거? 이거 기억나죠? 이게 뭐예요? 수출신고 필증이죠. 수출신고 필증은 수출신고에 대한 처리가 된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요걸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세법상 유상수출된 것들은 요걸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수출신고 필증만 있으면 세관에서 당연히 확인이 가능해요. 하지만 무상건들 같은 경우 아까 생각해 보시면 뭐 외국에서 하는 전시에 나갔었는데 판매가 됐습니다. 믿어줄까요? 그럼 그 증명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입금증. 돈을 받았다는 증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거죠. 요거는 지금 수출신고 필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다른 거래, 다른 형태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시기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제 공급할 때, 물품을 공급할 때라든지 아니면 환급을 신청할 때는 그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로 가볼게요. 법으로 갈 거고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입니다. 이랑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해당 관세 등을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 당연히 수입하면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맞는데 왜 이런 말 썼을까?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는 하지만 일괄납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 저희가 관세법에서는 개별 건별로 납부를 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납부를 하게 만들고 납세신고 수리부터 15일까지 납부 기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적용하지 않고 환급특례법 상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관세 등을 징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항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 신용장이나 그 밖의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제6조 1항에 따른 관세 등의 일괄납부, 제7조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국내 간의 거래를 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쉽게 한번 가정해 보면 보통 저희가 관세 환급을 받을 때 그냥 A라는 업체가 수입을 직접 했고요. 수입을 했고 뭐 이 사람이 직접 물건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더라도 수출을 바로 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A가 지금 바로 자신이 수입한 물건을 가지고 직접 뭐 제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수출을 하면은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세관이 봤을 때도 되게 뭐 이 사람이 서로 다 갖고 있을 거니까 뭐 수입했다는 증빙 서류의 수입신고 필증, 그다음에 제조한 게 있으면은 제조한 증빙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 명의를 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A라는 업체가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했는데 직접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게 판매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 판매를 했던 이 B가 이제 구매를 했는데
B가 수출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수입한 사람이랑 수출한 사람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국내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C가 해외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해외. 여기가 이제 수입을 하고 나서 공급을 했고, B가 여기서 수출을 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요거 둘 간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거 뭔지 아시죠? 내고신용장이랑 구매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내고신용장은 그거죠. 원수출신용장 또는 수출 실적의 범위 안에서 수출자가 수출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돈을 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냥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뭐 수출 신용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수출 실적을 담보로 해가지고 국내에서 다시 추가로 신용장을 발급해가지고요. 신용장 조건이 그거잖아요. 신용장이라는 것들은 조건부 지급 보증서를 말하거든요. 조건부 지급 확약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은행에서는 내가 지급을 해야 되는 조건만 충족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대금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 조건이라 하는 것들이 일치하는 제시라는 거죠. 일치하는 제시.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급자가 사실 두 간의 관계를 따져보면은 여기는 원청업체, 하청업체, 수출자, 공급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해가지고 내국신용장이 발행해서 돈을 지급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내국신용장은 수출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수출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수출을 할 거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수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되는 거죠. 즉 A가 공급한 물품이 수출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라 보시면 돼요. 구매 확인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구매 확인서는 어디 나오냐면 저희 대외무역법에 가서 보시면 나옵니다. 정확한 풀네임을 말씀드리면은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그 구매 확인서예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자재 등에 대한 구매 확인서입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죠? 외화 획득용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해준 거죠. 내가 구매했던 물건을 가지고 외화 획득을 할 거다라는 전제돼 있잖아요. 둘 다 수출에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직접 수출한 건 아니지만 A가 수출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게 있으면은 혜택을 주는 게 있었잖아요. 부가세 같은 경우도 영세율 적용 가능하죠. 요거 있으면. 그게 혜택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준다기 표현보다는 원래 원칙은 수출을 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맞지만 수출을 하는 물품을 공급한 자도 같이 인정해주는 제도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걸 가지고 뭐 영세율 적용 등을 하는 거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국내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일괄 납부와 정산이 가능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냥 아까 위에 봤었던 그런 내용 말고도 그냥 내구신용장 등에 의해서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도 수출로 봐준다는 것이고 반대로 공급받는 것도 수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가보시면 이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까 왼쪽에서는 내구신용장 얘기를 했었죠. 내국신용장이나 그 밖의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라 말 썼잖아요. 하나는 내국신용장에 나왔던 것이고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두 가지 호가 있잖아요. 1호에서는 구매 확인서죠. 아까 제가 언급했던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자재에 대한 구매 확인서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왜 쓴 거냐면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내국신용장을 많이 쓰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출을 한다라는 것을 입증한 서류로서 내국신용장이 많이 사용되긴 했었어요. 근데 내국신용장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내국신용장은 지급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결제할 때만 하는 거죠. 근데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는 대금 결제와 상관이 없어요. 보증이랑 관계가 없고 내가 구매했다는 사실을 그냥 확인만 해주는 서류를 해주기 때문에 구매 확인서 가지고 내가 뭐 지급 보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국신용장이 안 됐을 때 차선책으로 구매 확인서를 발급하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준하는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거죠.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근데 사실상 두 개 성격은 완전 달라요. 내국신용장은 대금을 지급해주는 보증서가 되는 것이고 구매 확인서는 보증이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이 상관없고요. 다만 내가 외화 획득용으로 구매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주는 서류가 되는 것이죠. 2호 가보겠습니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라고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과 저랑 국내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청업체이고 여러분들 하청업체 생각해 볼게요. 저희 둘 간에 이제 공급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품 공급하게 됐을 때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매매 계약서가 있겠죠. 저희 둘 간에 매매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내 업체와 이제 수출하는 업체들 둘 간에 계약서가 있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계약서를 작성 안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게 없으면은 보통 하는 게 뭐냐면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를 갖고 하긴 하는데 그 둘 간의 거래 관계는 거의 그렇게 증명 많이 할 거잖아요. 매매 계약서 나온 거고 그거 말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봤던 게 뭐 내구 신용장이나 구매하서가 있으면은 요거 가지고도 이제 둘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국내 거래를 하더라도 수출과 수입으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제6조 엄청 중요하고요.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나왔었기 때문에 작년이 아니라 그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아니고 2020년 연도 헷갈렸어요. 2020년도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글쎄요, 뭐 바로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준비는 항상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제6조 관세 등의 일괄 납부 등이랑 세관장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의 일정 기간별로 안 보였어요. 일정 기간별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한 거냐면 원래 원칙은 수입할 때마다 관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게 만드는 게 맞기는 한데요. 근데 일정 기간, 그러니까 여기 특정한 어떤 신청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신청을 지금 한 게 있고 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때는 일정 기간별로 납부할 것들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기간은 6개월인 거고 그 안에서도 더 들어가면은 뭐 1개월, 2개월, 3개월, 그다음에 4월, 6개월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긴 해요. 이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 등의 일괄 납부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 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거냐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다만 밑에 각 코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해당되는 경우에서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뭐냐면 원칙은 담보 제공을 하는 게 아닌데 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월별납부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거든요. 관세법상 정하고 있는 월별납부 제도가 있긴 한데 거기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내는 게 맞아요. 마치 법에서는 그냥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고시로 가보면은 담보 제공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유로 나오긴 합니다. 아무튼 서로 간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관세법상 월별납부 같은 경우는 담보를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환태법상의 일괄납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담보 제공 없이 진행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특정 사유에 해당 사람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밑에 보니까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이것도 좀 관세법 공부해보면서 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저만 본 것 같나요? 관세법 248조 제2항에 가보시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거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여기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은 관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게 보이는 경우라 보시면 되는데요. 1호랑 2호랑 3호 같은 경우는 지금 벌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벌칙 규정. 쉽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죠. 지금 첫 번째 내용이 뭔지 봤더니 저희가 이제 벌칙 규정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형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렇게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세관에서 바로 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형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지만 가능해요. 행정기관이 스스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원에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런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인데, 다만 이 안에서도 벌금형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그냥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통고처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당사자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냥 납부할 것을 통고해서 납부를 하면 종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금형 같은 경우는 같이 붙는 말이 통고처분이란 말이 같이 붙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징역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을 때요. 자, 실형을 선고받은 거, 실형 선고. 징역형 딱 결정됐죠? 근데 요거 가지고도 집행을 하는 경우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집행 안 하는 경우를 저희가 집행유예라고 말을 했습니다.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확정된 그런 내용 자체가, 징역이 자체가 짧은 경우 있잖아요. 1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기간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 그거는 참작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그냥 그것을 종결시키는 형태로 가는 게 있단 말이죠. 좀 봐주는 거라 보면 돼요. 봐주는 거. 집행유예가 있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행하는 경우에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집행을 다 하거나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행하거나 면제되는 형태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이제 봤을 때 뭐라 말을 쓰냐면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징역형 말고도 벌금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벌금형.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벌금형은 통고처분하고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통고처분을 이제 이행하는 경우라 생각했을 때, 이때도 2년까지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세관이 봤을 때는 채권 확보가 어렵다라고 이 사람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거는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하는 기간까지를 말을 하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더 길 수도 있다는 거겠네요. 집행유예 보통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집행유예 3년, 4년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집행유예까지만 적용하는 겁니다. 아까 언급했던 게 뭐냐면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들은 그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문제가 없으면 그냥 종결되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이 앞에 2개로 나왔던 거죠. 3개, 1호, 2호, 3호가 되는 거죠. 1호를 보시면은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되는 법은 저희 환급특례법이랑 관세법 2가지 같이 있거든요. 2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위반해가지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아니면 집행이 면제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담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요구한다는 것이고, 2호 또 이 내용을 어겨가지고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써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제 1호는 집행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2호는 집행을 유예한 경우가 나오고요. 3호 같은 경우는 지금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형이 나와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위에 보시면은 뒤에 1호랑 2호는 관세법만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3호 같은 경우는 관세법 안에서도 이렇게 몇 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안에 보시면 허위신고죄 등은 없거든요. 276조는 안 보이시죠?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고, 또 그것도 안 보이네요? 268조 2 안 보이지 않으세요? 그거잖아요.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등이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체 중에서 일부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1, 2, 3호는 지금 징역과 행정형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고, 4호 같은 경우는 체납 사실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납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관이 봤을 때는 관세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신고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에 관세 등의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그다음 5호는 수입 실적, 수입 물품의 관세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 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248조 제2항의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항은 이제 정리가 되네요. 그죠? 1항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시행령 제2조를 봤더니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 제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참 말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아까 왼쪽에 보셨던 그 본문 전단에 따른 일괄납부 기간은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로 한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일괄납부 기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까 봤던 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 나온 게 있었는데 일단 여기 나왔던 것은 1개월, 2개월, 3개월로 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다만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괄납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죠. 시행규칙 제4조에 가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일괄납부 기간은 5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1개월, 2개월, 3개월. 옆에 가보면 그 4조 보시면 1호는 반기, 그다음 2호는 지금 4월이기 때문에 1, 2, 3, 4, 6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1호. 주로 수출하는 물품 또는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생산 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되는 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신고 수리일에 속하는 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3개월까지로 잡고 있긴 한데요. 근데 3개월 이상 걸린다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기간을 인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보니까 수입 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6개월까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수입신고 수리가 1월 말에 됐다.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월이 안 되는 거죠. 1월 내가 말에 하게 됐으면은 1월 초부터 말까지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1월 말부터 지금 6월 말까지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6개월 풀로 채우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1월 1일 날 수입신고 수리가 되면 6개월까지 갈 수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개념은 그렇다는 거죠. 주의할 것들은 수입신고 수리부터 6개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리일이 속한 반기죠, 반기. 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2호 가볼게요. 중소기업자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최초로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4월입니다. 다만 당해 중소기업자가 영제2조 1항 본문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으다. 영제2조 1항 본문이 뭐냐면 아까 보셨던 1개월, 2개월, 3개월로 한다라고 했던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시 가보니까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해서 4월이기 때문에 얘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수입신고 수리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일괄납부 신청을 했던 달에 1일부터 4개월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이런 것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요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다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항으로 가볼게요. 시행령 제2조고요. 법제 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 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3항 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 기간은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에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4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한 일괄납부 기간은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한 날에 속하는 달의 1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일괄납부 기간은 바꿀 수가 있기는 한데 다만 1년 단위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임의적으로 다시 다른 걸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번 달에는 뭐 이걸로 하고 다음 달 이걸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연 단위로 바꿀 수 있기는 한다는 거죠. 다시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말고요. 바로 밑으로 가볼까요? 옆에 그 밑에 보시면 시행령 제3조가 있고요. 담보물의 종류, 담보 제공 절차를 같이 보겠습니다. 1항 세관장이 법제 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세 등의 일괄납부 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담보의 종류, 담보물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금전,
그다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과 증권, 뭐 은행 지급 보증, 납세 보증 보험 증권, 그다음에 신용 보증 뭐 이런 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빠진 게 있죠. 관세법상의 담보를 생각해 보시면은 크게 저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가증권, 세 번째로는 부동산 등, 네 번째로는 보증서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생각해 봤더니 부동산이 빠져 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없죠. 토지나 어떤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이런 말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이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관세법에서 보면은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라는 표현도 나온 게 있었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이나 납세 보증서가 있었잖아요. 거기 안에 보면 여기 있는 거 있죠. 신용보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술보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관세청 고시로 정하는 것인데 거기 가 보면 환특법상의 그런 담보물의 종류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다른 게 있죠. 2호로 가서 봤더니 저희 관세법상에서는 국채 또는 지방채였던 거잖아요. 채권만 말했던 거죠. 여기 보시면 환특법상에서는 증권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담보물의 종류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관세법상 월별납부 제도와 환특법상의 일괄납부 제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도 제공하는 담보물의 종류가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밑에 2항 가볼게요. 법제 6조 1항 각호 외의 부분 호단에 따라 쭉 뒤에 보면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할 담보의 종류,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한 담보 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뭐 그렇죠. 담보 제공하게 됐을 때는 담보 제공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수입신고 전에 대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공을 하여야 한다. 여기를 저희가 관할지 세관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세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보면 돼요. 저희가 어떤 업체에서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월별 납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담보에 관련 얘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업체가 소재한 장소를 가지고 거기를 관할하는 세관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할지 세관이라고 하게 됐으면은 그 업체가 소재한 거 있죠. 그 업체가 있는 장소 있잖아요. 주소지, 그러니까 여기 소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지 세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출입 신고를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 세관에 들어가게 돼요. 뭐 물건이 인천에 있는데 신고를 했다. 그럼 인천 세관에서 관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인천에 물건이 부산에 있다고 했을 경우는 부산 세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환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 환급도 일단 업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할지 세관 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를 하는 장소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제조지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지 세관이 되는 것이고, 가로를 보니까 주된 사무소에서 환급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바로 관할지 세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환특법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뭔가 환급 신청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할지 세관에다가 다 등록을 하는 절차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괄 담보 같은 경우는 그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4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관세 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좀 다르잖아요. 여기 나왔던 것 중에 포괄해서 담보 제공하는 것들은 업체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관할지 세관에다가 담보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지금 건별로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통관지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게 맞는 거겠죠.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법으로 가볼게요. 법. 자, 2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의 일괄납부 업체를 지정하려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그쵸? 이게 한도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한도를 정해놓고 이 업체에 대한 한도를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만 일괄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말하면은 관세부가 유예를 해주는 금액을 한도를 이렇게 좀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항
제1항에 따른 그 납부 기한은 일괄 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다음 달 15일, 여기 보면 일괄 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죠. 15일.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일괄 납부 기간은 아까 왼쪽에 시행령 제2조에 나왔던 거 보니까 3항에 나왔었는데요. 일괄 납부를 신청하는 날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매달 15일마다 납부를 하는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납부 기한이. 그렇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세법상 월별 납부 제도는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였을까요? 말일까지. 그 달의 말일까지죠. 납부 기한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의 말일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9월이니까 9월 30일자가 바로 말일 납부 기한을 보시면 되고 10월은 10월 31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두 가지 비교하면 납부 기한도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항. 관세 등의 일괄납부 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한도를 조정받으려면 세관장에게 한도 조정을 신청해야 되고 세관장은 추가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5항 지정 취소 사유 나오는데요. 관세 등의 일괄납부 업체 지정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5가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징역형, 벌금형, 그 다음에 체납 사실 있는 경우, 실적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항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받은 자가 관세 등을 완납하거나 제8조 1항에 따라 직권정산이 완료된 후 다시 관세 등의 일괄납부 업체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 제1항 호단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7항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 등의 일괄납부 업체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저희 관세청 고시가 따로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용들이 정해진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서 보면은 지금 시행령 제5항 있잖아요. 5항. 요거는 아까 저희 봤던 내용 중에 그 6조 1항 제5호에 나왔던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최근 2년 동안에 뭐 수입적이 없는 경우, 뭐 파산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쭉 나오는 게 있는데 심지어 요것 똑같거든요. 요것도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 248조 제2항에 나왔던 내용하고 요거랑 이제 같이 비교해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도 그 시행령에 나오고 그 위만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완전하게 똑같습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거 암기해놓고 계시면 관세법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시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로 가볼게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입니다. 1항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등의 일괄납부 업체가 제6조 1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과 16조 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까지 관세 등의 일괄납부 업체의 그 정산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괄납부를 하는 이유가 뭐였던 거냐면 정산의 목적으로 했던 거죠. 정산을 해서 이제 정산을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던 것이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보류가 지금 납부를 하지 않았던 납부를 해야 되는 관세 등하고 그다음에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서로 정산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이제 상세를 해가지고요. 상계해가지고 이제 뭐 낼 게 많으면 납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고 환급할 게 많으면은 환급을 이제 하는 형태로 갖게 되는 거죠. 정산 결과를 이제 통지해 주는 것이고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시행령 6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 결과를 관세 등의 업체에다가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지금 납부해야 되는 관세 등의 내용이 있고요. 2호에서는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용이 있고요. 3호에서는 그 두 가지를 서로 상세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있다거나 또는 지급을 해줘야 되는 환급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결과를 통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통지 내용 들어가 있게 되고요. 제2항에 가서 봤더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는 것은 일괄납부 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다음 달 1일자에 정산결과 통지서를 보내서 이제 기하가 어떻게 어떤 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납부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게 될 것 같아요. 다시 왼쪽에 가보겠습니다. 2항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징수하여야 할 금액 관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기한까지 관세법 39조 3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하여야 한다.
고지라고 적혀져 있네요. 납세고지. 이거 사실 명칭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옛날 표현이잖아요. 납세고지가 아니라 납부고지가 돼야 되는데 환태법 상에서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납부고지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망 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은 관세 등 일괄납부 업체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납세고지를 받으면 어쨌든 납세고지 받은 거에 따라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15일까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달 15일까지니까 납부기한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사망 보시면 법제 7조 사망에 따라 관세 등의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한 관세 등은 관세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 소관세입금 기억나시나요? 그걸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시 왼쪽에 보면 사항 보겠습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 1항 사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7조를 보니까요. 사망과 사학은 납부를 해야 될 상황과 환급을 해야 될 상황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망에서는 납부를 해야 되는 날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납부 기한. 다음 사항에서는 환급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환급을 해야 되는 날짜가 나와 있는 거죠. 환급을 해야 되는 날짜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5항에서는 정산 통지를 한 후에 정산 금액의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이라는 것은 경정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과세관청인 세관이 그 세액을 확정하는 행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산통지 자체가 뭐 경정을 말하는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경정 말하는 건 아닌 거지만 그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다시 경정을 통해서 오류를 바로 잡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